자, 오늘 이제 기본서 마지막 강의죠. 교재 이제 채권법으로 들어갑니다. 채권법 총론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뺍니다. 빼미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까지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기출문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5년 동안 기출문제를 제가 쭉 정리하면서 또 다시 한번 보니까 5년 동안 3문제 뭐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그냥 매달릴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가 안 봐도 맞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로 채권법 강론으로 538페이지죠. 채권법 총론 일단 제외하고 기출문제 풀 때는 나온 문제는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채권법 총론은. 채권법 강론에서 538페이지에 계약법이 나오는데요. 일단 계약의 의의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고,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이 2번 계약 자유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약 자유 원칙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갈 것은 뭐냐면, 계약법은 계약법이 아니죠.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다. 채권법의 지배 이념은 계약 자유 원칙이므로 계약의 내용도 채권의 내용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요. 따라서 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고, 다만 임대차만 강행 규정이다. 이건 좀 문제 풀 때 많이 써먹게 돼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러면 임대차를 빼고는 다 뭐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다 맞는 지문이라는 건 좀 먼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40페이지 약관이 나오는데 약관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545페이지에 계약의 성립으로 갈 거예요. 545페이지 계약의 성립입니다. 페이지 545페이지 계약의 성립. 오늘 늦으세요. 차 많이 막히셨어요? 저도 오늘 저번 주에는 똑같이 출발했는데 8시 50분에 도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일 없이 주변을 방황하다 들어왔는데, 오늘은 똑같이 출발했는데 한 9시 45분에 도착했어요. 차가 오늘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자, 545페이지 계약의 성립인데요. 일단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하는 승낙,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하단에 나오는 2번 불합의와 착오 문제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일단 계약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실제는 이게 민법 총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성립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 결과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36페이지 오시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뭐가 나오죠? 계약의 성립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건데요. 일단 청약도 의사표시고 승낙도 뭐죠? 의사표시인데, 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요 청약은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사표시에 배웠던 거,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또 도달된 후에 이미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냐면 철회하지 못한다.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다만 청약에 대한 승낙은 뭐죠? 답장이니까 뭐가 되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이 발신했을 때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청약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도달되면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기고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하다.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거고 다만 청약에 대한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승낙을 뭐죠? 발신했을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51페이지 오시면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1.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모두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별도의 승낙이 없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뭐죠? 성립된다. 이게 뭐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 2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승낙을 꼭 말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만으로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552페이지입니다. 552페이지 보시면 3. 계약 체결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 바로 성립하고요. 그러한 행위를 안 때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만으로도 바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됩니다.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안 때가 아니라 뭐죠? 그러한 행위가 뭐죠? 있을 때다. 이 정도죠. 그 다음에 4. 계약 체결 시행 과실 책임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문제죠.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이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 책임을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는 클 수 없냐면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나오겠죠.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가 된다. 그럼 뭐죠? X.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전부 불능이죠. 또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수량 부족과 같은 원시적 일부 불능에서 문제가 된다. 그럼 뭐죠? X겠죠. 원시적 뭐죠? 전부 불능이고요. 요건은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고요. 책임의 범위는 무슨 이익배상이죠? 실내 이익배상이 돼 무엇보단 클 수는 없죠.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다. 끝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같이 나오는 것은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파기를 당했을 때 문제입니다. 우리 학설의 경우에는 부당 파기에 대해서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학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에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 지문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 뭐죠? X가 되고요. 이때는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범위는 실내이익을 배상하다 뭐죠? 이행이익 배상을 초과할 수가 없다. 끝이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계약에 효력해가지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554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옵니다. 일단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것은 언제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하느냐 요 문제인데, 일단 첫째, 쌍무계약을 하면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뭐죠? 채무가 있는 계약이고, 뭐 얘는 뭐 매매, 교환, 뭐 임대차 이런 걸 들 수가 있고요. 이런 쌍방의 채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게 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뭐가 발생하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담보 책임의 경우에도 동시이행 관계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원상회복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뭐 무효가 돼서 원상을 회복을 해야 되든, 취소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든, 해제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든, 권리가 소멸돼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행 관계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변제, 돈을 갚는 겁니다. 돈을 갚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돈을 갚으러 갔는데 영수증을 안 주겠대요. 나중에 주겠대요. 그러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이제 시험에 답이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변제하는 것과 채권 증서를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변제하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특히 요 담보를 말소하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얘기죠. 채권 증서는 뭐죠?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돈을 갚으러 갔는데 영수증을 안 주면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지만, 차용증을 깜빡 잊고 집에 두고 왔다. 그래도 뭐요? 돈은 갚아야 돼요. 뭘 준다면요? 영수증을 준다면요. 어차피 뭐만 받아두고 있으면요? 영수증만 받아두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용증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또 은행에서 대출받고 돈을 갚으러 가면 은행 여직원한테 아가씨 담보부터 말소해줘요 라고 해봤자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먼저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았다가 나중에 영수증을 이용해서 담보를 말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니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인데 우측에 보시면은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해서 요거죠.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했다면 쌍방의 의무는 뭐가 되죠? 동시이행 관계가 되고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정리할 것이 이제 선이행 의무자죠. 만약 먼저 이행하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 할 수 없냐면 행사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뭐죠? 먼저 이행하기로 한 거죠.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선이행 의무자라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후이행 의무자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면 선이행 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좀 뭘 좀 분석해 볼 줄 알아야 되냐면요. 사례를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례가 아주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대금은 일시불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나눠서 주게 됩니다. 먼저 중도금을 주게 되고요, 나중에 뭘 주게 되냐면 잔금을 주게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과 이전 등기, 정확히 말하면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뭐죠? 동시이행 관계인 거죠. 따라서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냐면 거부할 수가 없는데, 이유는 중도금은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주기로 한 선이행 의무이고요.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뭘 할 수 없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혹시나 싶어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떠봤는데 갑자기 거기에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죠? 거부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전 사유가 존재한다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중도금을 안 줬어요. 이행지체 중이죠.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 다시 말하면 상대방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때가 되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합쳐서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을은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지만 이행을 안 하고 있던 중 잔금 지급하기로 한 때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무엇을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을이 갑에게 돈을 안 주는 거는요, 더 이상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갑이 을에게 먼저 등기 서류를 줘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주기가 겁난다면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등기 서류를 맡겨두기라도 해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리 판례는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솔직히. 그죠?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 을은 뭣도 안 하는 놈이에요. 중도금부터 안 주는 놈이잖아요. 근데 그놈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뭐부터 주라고요?
등기 서류부터 주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서 가끔 내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동시이해 항변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항상 결론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전세권 할 때 기억나세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뭐예요? 집부터 비워줘야 된다. 왜냐하면 전세금에 반환과 목적물에 반환은 뭐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이 돼가지고 전세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은 원상 회복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동시이행 관계가 되고요. 따라서 먼저 집을 비워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등기 서류를 주든지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두든지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해서 의뢰 행사하는 동시이해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니까 요 사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끝입니다. 그러면 동시항변권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556페이지에 다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했을 것이란 말은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동시이해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동시이해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돼야 된다는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동시이해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총 6가지 나와 있지만 요겁니다. 요거 쌍무계약, 담보책임, 원상회복, 변제와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행관계지만 가장 중요한 거 채권 증서를 반환받고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효력가 행사와 그 시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죠. 동시이해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이행지체가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겠죠. 그 다음 우측에 3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위험부담이 나옵니다. 중요한데 잘 안 내요.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어렵다라고 느껴져서 좀 빼는 것 같아. 이 부분을. 그렇지만 또 나오면 맞춰줘야 되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둘로 나뉘어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만약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채무불이행 문제로 가고요.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불능 문제로 갑니다. 근데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가 되고요. 일단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고요. 다만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냐면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누가 채무자고 누가 채권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뭐라 그러죠?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진 거라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겠죠. 그럼 누가 채무자냐?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채권자가 된다는 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뭘 기준으로 하냐면 후발적 불능이 된 요 건물을 기준으로 따지게 돼요. 그래서 건물을 기준으로 하면 매수인이 채무자가 아니라 뭐죠? 채권자. 매도인이 뭐죠? 채무자죠. 그래서 채무자는 누구냐? 일반적으로 매도인을 말한다. 그 다음에 채권자는 누구냐? 일반적으로 누굴 말하죠? 매수인을 말한다.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뭐가 되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지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줍니다. 을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갑에게 뭘 안 줘요? 매매 대금을 안 줘요.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가 되냐면 갑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피해봐요? 매도인이 피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돈을 미리 줬었어요. 그러면 줄 필요 없는 것이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받으면 돼요?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위험은 채무자인 누가 부담하는 거죠?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만약에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매수인,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건물이 없어진 거라면 갑이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됐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누구 때문이죠? 을 때문이니까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조금 지엽적이긴 한데 이익 상한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내지 않을 것 같은데 이익 상한 의무라는 말은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의 과실로 건물이 없어지면 갑은 건물을 넘겨주지도 않고 뭐만 받게 돼요? 매매 대금만 받게 되는데 건물을 안 넘겨주니까 갑에게 부과될 예정이었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만큼 갑에게 뭐가 생기는 거죠?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을로부터 받을 돈에서 뭐죠? 상환해 줘야 된다는 말은 결국 뭐죠? 깎아줘야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 부담 문제인데 원칙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고요.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예요?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누가 위험 부담하죠?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인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558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사례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사례를 가지고 정리하는데요. 사례는 고정적입니다.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갑이 1억을 갚을 채무가 있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직접 지급해다오.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고요. 용어가 중요한데 요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을이죠. 그죠? 아유, 죄송합니다. 을을 채무자 또는 낙약자라고 하고요. 또 갑을 우리가 뭐죠? 요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요약자고 낙약자인지가 정확히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하고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보상관계라고 하고요. 전에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갑과 병 간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실제로 용어 정리만 되면 다 끝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매매가 무효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안 주고요. 매매가 취소가 돼서 을은 병에게 대금을 주지 않는데 주의하실 것은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제3자 개념은 언제냐면 통정허위 표시 때 했어요. 통정허위 표시 때 이렇게 했죠.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이 제3자인데 그 중에서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지만 뭐죠? 제3자다. 근데 병은 요 매매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만약에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안 줍니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갑과 을 간의 매매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됐다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안 줍니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요. 다시 말하면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가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것이 무효라 하더라도요. 을은 신경 쓸 필요 없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죠. 병은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병은 일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 을이 약속한 날짜 돈을 못 준다면 병은 을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문제는 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가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해제 취소가 돼서 원상 회복해야 된다면 원상 회복해야 될 사람도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고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 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병이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끝입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고 나오면 또 맞춰줘야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562페이지에 계약의 해제와 해제에서 우리는 해제만 정리할 겁니다. 해제만. 해제란 뭐냐면요.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실효시킨다, 무효시키는 의사표시를 우리가 해제라고 합니다. 이제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해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소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취소는 법률행위에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고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취소 사유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 사기 강박, 착오만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다른 사유로는 취소할 수 없어요. 특히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도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했더니 파는 측에서 왜 이렇게 고민하셔 하길래 제가 해외로 이민 갈까 말까 좀 그렇거든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계약서에 쓰재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다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만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는 따로 취소 사유를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소와 뭐죠? 차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해제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법정 해제 사유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제 사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언제 해지할 수 있냐면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시험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법 총론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해제로서 낼 수도 있고 채무 불이행을 꼭 내게 되는데 일단 채무 불이행은 뭐죠?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뭐죠?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첫째 뭐가 있냐면 이행 안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우리가 뭐죠? 이행지체라고 하고 이행지체도 뭐의 종류인 거죠? 채무불이행의 종류입니다. 자,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요. 원칙,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항상 이행지체의 경우에 최고가 필요하냐 요 문제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거든요.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되죠? 결혼식 전까지는 와야죠. 이런 걸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고요. 결혼식 끝나고 와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굳이 이행을 뭐 할 필요 없죠?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시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안 하겠다라고 했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이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고할 필요도 없고 뭐 또 도래할 필요 없죠? 이행기도 도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이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 와가지고 안 하겠다고 지랄거리는 놈한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이달 말일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불이행의 의사 표시가 있으면 최고 없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불능도 해제인데 이것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겠어요? 해지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할 필요 없죠?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 없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럼 굳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이달 말일까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고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요 불능은 뭘 말하냐면 요걸 말한다는 거죠.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 있는 경우를 말하죠. 이게 뭐예요? 채무불이행 뭐인 거죠? 이행불능이죠. 만약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그것은 무슨 문제죠? 위험부담 문제지 뭐가 아니에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완전 이행입니다.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둘로 나뉩니다.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추후에라도 완성이 가능하다면 최고를 해야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고요. 만약에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정 변경을 이룬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맨 앞에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네 번째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입니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조심할 것은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지할 수 없다는 말은 이행을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냐면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부수적 채무에 관련돼서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첫째, 공과금
부담 특약.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죠.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우리가 언제 했죠? 유동적 무효였죠. 토지 거래 허가 절차,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협력 의무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이 거절하면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없었냐면 해지할 수 없었고요.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무슨 채무죠? 부수적 채무로서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효과입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데 해제와 관련돼서 항상 조심할 것은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인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제는 왜 했냐면 채무불이행이죠. 따라서 원상회복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손해는 뭐가 되냐면 이행이익배상입니다. 그 다음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둘로 나뉩니다.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되지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죠? 일단 주의할 점만 몇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뭐죠? 원상회복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인데 취소의 경우에는 돌려줘야 될 돈이 금전인 경우에도 뭘 안 붙입니까? 이자를 안 붙여요. 그렇지만 해제는 뭘 붙이게 돼요? 이자를 붙이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해제 원인은 채무불이행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이든 악이든 보호가 돼요. 취소의 경우에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돼요. 만약에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그때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지 않죠?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 얘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3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갑자기 땅값이 3억에서 5억으로 폭등하는 바람에 갑이 병한테 5억에 또 팔아먹고 5억을 받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중매매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 거죠? 병 거죠. 병 거. 그죠? 이중매매는 뭐죠? 유효함으로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갖죠. 기억나시죠?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아직도 뭐죠? 유효한 상태인데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해 줬으면 더 이상 등기를 을에게 못 해주죠. 무슨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갑이 지가 팔아먹어서 채무자에게 뭐가 있는 거죠? 고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행불능이니까
뭐 없이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요. 해제라고 나서 을은갑에게 뭘 청구합니까?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데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여요? 이자를 붙이니까 준 3억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자를 붙여야 돼요. 이자는 연 5%입니다. 연 5% 붙여받고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손해배상이 뭐라고요? 이행이익이죠.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죠? 손해거든요. 얼마 벌 수 있었던 거죠? 2억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그죠? 3억짜리가 5억을 뗐잖아요. 그래서 2억은 손해배상 쪽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의 병한테 5억 받고 팔아봤자 5억을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한테 줘야 되고요. 을은 거기다가 3억 중에다가 또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이중매매를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유효하다는 말은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병에게는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게 되고요. 등기를 못해준 을에게는 무슨 책임을 져야 돼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가 뭐죠? 유효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뭘 볼 거냐면 계약의 각칙에서 매매를 볼 겁니다.